오늘 끝나고 어떻게 학습 플랜을 짜야 되는지 그거 일단 잠깐 알려드릴게요. 일단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정리하고 계신 파트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말 맞죠? 나는 뭐 1과목이 70%가 완성되어 있어. 나 2과목은 뭐 100% 완성되어 있겠지. 없으실 거예요. 이제 제가 시킨 대로 이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거 1과목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공부해 두시면요. 자, 월요일에는요, 1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과목이나 3과목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요일도요, 1과목을 하셔야 돼요. 수요일도요, 1과목을 하셔야 돼요. 목요일도 1과목, 금요일도 1과목. 왜 그럴까요? 감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 월화수는 1과목, 목금은 2과목, 제 마지막 금요일은 뭐 3과목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1과목 패턴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수강생분들이 합격 수기를 통해서 해주신 얘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1과목을 까먹을 때쯤 1과목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스 흐름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본인 시간 안배를 하세요. 뭐 퇴근하시고 혹은 지금 이제 학생인 분들은요. 매일매일 1과목 할당할 시간은 두세요. 직장인들 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시간 너무 쫓기잖아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반드시 1과목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1과목 절대 놓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해야 될 2과목 혹은 3과목 추가해야 될 내용을 하시고요. 특히 3과목은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111 하수 목 금 토잖아요. 그래서 1과목 전체 베이스 하시고 요 정도 정리하시고 목금 정도의 부동산 보시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목금 정도에. 토요일 날은요. 뭘 해두셔야 되냐면요. 모의고사 풀이 당연히 뒤에 요 100문제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시뮬레이션 테스트 공짜로 푸실 수 있죠. 맞죠? 맞죠? 그거 푸시고 요것만 푸셔도 벌써 200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틀린 문제도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문제만 푸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사실 헛짓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안 틀리게끔 공부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문제만 많이 풀다 보면 실제로 비슷한 유형인 것처럼 착각해서 시험장에서 찍고 나와요. 사람들은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냐면요, 비슷한 말만 나와도 내가 마치 푼 것처럼,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찍기 마련이에요. 깊이 있게 문제를 안 봐요. 실제 그래서 시험장 가서 실수를 통해서 떨어지는 거지, 내가 진짜 아는 걸 틀리진 않아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안 틀리게끔 계속 연습하는 것과 오답노트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뒤에 있는 100문제하고 그리고 저희 현재 공짜로 제공되고 있는 그 쪽집게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200문제만 안 틀리게 풀어보셔도 거의 맞추실 수 있고요. 또 뒤에 보시면 뒤에 족보 있으시죠? 족보에 200문제가 또 들어가 있어요. 보셨어요? 모르셨죠? 뒤에 족보 한번 가보세요. 문제 또 있어요. 이제 하셨어요. 맞죠? 200문제가 또 들어가 있어요. 2회분이 들어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문제 계속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어보실 때 그냥 긴장 놓고 풀어보시지 마시고요. 보통 100문제니까요. 이제 직무일을 끝나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지금 졸려 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10시에 시험 시작해요. 12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몇 시부터 퇴실을 할 수 있냐면요. 11시 반부터 퇴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 조금 했다고 이제 겉멋이 든 사람들은요. 후딱 풀고 11시 반에 나와요. 근데 처음 치러 가시는 분들이 11시 반에 못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요. 11시 반에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리고 다쳤다고 소리 내면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백문항이죠. 11시 반까지 보통 풀어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을 풀어야 합니다.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100문제를 치실 때요. 시간 타이머를 정해두시고요. 1시간 20분이나 1시간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그냥 내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넉넉히 문제 푸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연습해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풀어보시냐면 당연히 여러분 100문제를요. 거의 1시간 30분 안에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연습을요. 1번부터 쭉 하시죠. 모르는 거 별표 치고 무조건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100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1번부터 정말 꼼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5번부터 100번 문제를 못 풀어요. 이 어떤 심각한 사태가 생겨나냐면요. 95번부터 100번까지가 무슨 과목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100번까지 풀어요.
모르는 게 10문제예요. 별표를 쳤어요. 틀려도 돼요? 안 틀려도 돼요? 틀려도 돼요. 그래 몇 점이에요? 90점이에요. 상관없어요. 몰라서 틀린 건데 뭐가 억울해요? 내가 공부한 거 틀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부동산을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했어요. 근데 5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 수가 있어요. 에이 설마 그렇겠냐 하니까 긴장하게 되면요. 딴 거 정신 팔려 있으면 뒤에 거 그냥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쓱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부동산 5문제 못 풀면요. 어떤 사태가 생겨요? 과락을 맞아요. 실제로 60 몇 점이 넘었지만 과락을 통해서 시험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연습하실 때 모르는 거 별표 치고 끝까지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서 긴장되고 조금 힘들어도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연습하는 거. 그렇게 해서 풀고 11시 반쯤에 사람들이 나갈 거예요. 본인도 나가고 싶잖아요. 그때 호흡을 이제 한번 가다듬어요. 나갈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때 별표 친 10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얻어 걸리면 2-3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급하게 풀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쫓게, 왜냐하면 OMR 카드 같은 경우도 긴장되면 실수하거든요. 그거 처음부터 다 마킹한다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5분에서 10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절대 꼼꼼하게 문제 푼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문제 풀고 모르는 거 별표 치고 넘어가고 11시 반에 사람도 어느 정도 나가고 호흡 좀 가다듬고 그때 모르는 거 별표했던 거 체크하시고 문제 풀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어보실 때 시간 반드시 재셔서 1시간 반 안에 푸는 연습을 딱 2번만 해보세요. 족보 거 뒤에 풀어도 되고요. 저희의 홈페이지 동시 모의고사 푸셔도 되고 뒤에 100문제 푸셔도 되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맞는 문제, 유형을. 근데 책에 있는 거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홈페이지 지금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게 동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그나마 저희 강사들이 가장 최근에 만든 문제거든요. 그거 풀어보신 게 제 생각에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안 좋은 게 온라인으로 풀어야 되는 거여서 그쵸? 출력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푸시는 연습을 토요일에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요. 이제 합격하실 겁니다. 합격할 일만 남았네, 그죠? 자, 이제 보실게요. 자, 3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박스 먼저 보실게요. 자, 중점적으로 수요 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수요 요인. 가격이라고 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커피도 얘기했고요. 노스페이스 가격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얘기해 볼게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잖아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공급이 늘어나면요. 상대적으로 가격은 하락하게 돼요. 누가 갑이에요? 공급자가 갑이에요? 수요자가 갑이에요? 그때는요. 수요자가 갑이에요. 왜요? 너무나 물량은 많아요. 내가 입맛대로 뭐 할 수 있게 돼요? 골라갈 수 있게 되니까 가격을 어떻게 돼요? 떨어뜨려야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 눈에 들려면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수요 요인이에요. 그래서 밑에 박스 한번 보시면 자, 이제 탄력성까지 연결해서 보실 건데요. 자,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어요. 한번 보실게요. 소득이 늘어나면 정상제라면 수요가 늘어나면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상제, 열등제. 제가 돈을 좀 벌었어요. 조그만 원룸에 살다가 그 비슷한 평수 조금 더 넓은 오피스텔, 조금 더 좋잖아요. 오피스텔이 원룸보다, 그죠? 그리고 소형 아파트. 이런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다 오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월급도 많이 받고 연봉도 올랐어요. 지하 단칸방에 갈까요? 옥탑방 갈까요? 안 가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열등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상제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정상제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따라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아마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근처에 소형 아파트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근처에 소형 아파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시에 가격이 뛰었다가 동시에 가격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소득이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열등제예요. 어떤 거라고요? 지하 단칸방, 옥탑방 이런 것들,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소득이 늘어날수록 찾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돈 벌면 돼지고기 먹던 사람이 뭐 먹어요? 소고기 먹잖아요. 똑같아, 그죠? 자, 그리고 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같이 가족들이 살다가 혼자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될 집도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고요.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 증가와 핵가족화는 동시에 움직여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가 어때요? 줄죠. 그렇죠. 아파트 이번에 살려고 큰 맘 먹었는데 가격이 확 뛰었어요. 사요, 안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가격 한번 볼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기본적으로 제가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에 살고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같이 뭐도 뛰어요? 아파트, 비싼 평형대 아파트 같이 뛰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부동산 수요도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게 돼서 수요가 상승한다.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복도식 아파트가 유행했었잖아요. 지금 복도식 아파트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요즘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동으로 마주보고 두 집밖에 없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요즘에 뭐 땅콩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싱글 아파트 이런 것도 좋은 거 많이 생겨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니즈가 커지죠. 자, 그리고 LTV하고 DTI를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요, 집에 가시는 길에 네이버에 기사를 반드시 검색해 보세요. 그냥 이건 이론으로 보실 게 아니라요. 기사를 통해서 사실 보시는 게 좋고요. 보실게요. DTI 같은 경우는요, DPT 맞죠? 맞아요? 부채가 맞아요, 영어로? 맞아요? to income이에요. 제가 영어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loan to value입니다. 보실게요. 인컴이 영어로 수입이잖아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수입 대비한 부채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수입이 500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수입이 300이에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게 똑같이 200이에요. 누가 더 바람직해요? A가 훨씬 바람직한 거네요.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무리한 거네요. 월급 300 받아서 빚 갚는데 얼마 쓰고 있는 거예요? 200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DTI 비율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네, 높을수록 무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DTI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지금 정부가 DTI 규제를 완화하고 있을까요? 강화하고 있을까요? 완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 월급 작지. 그렇지만 돈 빌려줄게. 그래서 뭐 해? 집 사.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실게요. 그냥 이론적인 내용을 시험에는 어떻게만 나오냐면 대부 비율이 LTV입니다. Loan to Valu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내가 그 정도 담보 맡기고 돈 많이 빌려줄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돈 더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DTI 보도록 할게요. DTI 위에 화살표 올려주세요. 빠졌죠?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늘려줘요. 완화시켜주네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죠. 야, 너 월급 300 받지만 200 대출해줄게. 집 사.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밑에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출 기준을 강화했을 때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출 기준을 조금만 풀어주고 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 집 사겠네? 집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화했을 때는 수요는요.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대 심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무섭죠. 그 투기 세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일반 개미 군단들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리고 금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금리가 아까 가르쳐드렸던 뭐랑 똑같아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자율, 즉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려다가 주춤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실제로 정말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실제로 필드에서 고객 상담하러 오면 앞에서 보셨던 고객이 자사시장과 예를 들어서 공간시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고객이 궁금한 건 뭘까요? 지금 내가 투자해도 되는지, 지금 이 경기가 과연 바로 가고 있는 경기가 맞는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할 텐데 자격증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을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핵가족화나 단독 세대가 증가하면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대형 아파트 쪼개서 아파트 만드는 거 아세요?
그 뉴스 보셨어요? 대형 아파트를요, 출입문을 2개로 만들어서요, 소형 2개로 쪼개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예전에 잘 나갔던 분들인데, 이제 가족이라고 해봤자 부부 둘이서 사는데, 너무 평수가 크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 관리비.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을 2개로 둬서요, 쪼개는 형태의 리모델링이 요즘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의 공간은 주인이 살고 출입문을 다르게 해서 그 세입자를 살게 하는 거죠. 이제 그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어떤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2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죠. 그리고 열등제, 지하 단칸방, 그리고 옥탑방 생각해 보시면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소득이 상승해도 수요가 그닥 영향을 받지 않네요. 그리고 4번째, 대체관계에 있는 2개의 부동산 중에 하나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부동산 수요도 증가하죠. 이 둘은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상관관계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높은 거네요. 그죠?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같이 따라서 내려가고 이런 거니까. 자, 이제 2번째. 시장의 수요 공급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대비 대출 비율 DTI가 높으면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죠. 완화시켜 준다는 거, 높인다는 거 동일한 맥락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임대 수요 감소하죠. 그쵸? 주춤하게 되죠. 그리고 그 건설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요, 공급 감소하죠. 왜 그럴까요? 단가를 높여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그리고 4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 부동산 수요는 늘지만 공급은 점점 줄까요? 어떻게 될까요? 짓기만 하면 돈 된다는데 안 지을까요? 공급자들이 진짜 많이 짓기 시작하죠. 공급이 점점 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탄력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딱 이해되시면 쉬운 개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베타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요. 뭐 그건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민감하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민감하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덜 민감하다, 덜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비탄력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고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의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두셔야 될 게 수요 탄력성입니다. 공급 탄력성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357페이지 해설 박스에서 수요 탄력성을 중점적으로 봐두실게요. 첫 번째가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소득 탄력성, 그리고 3번째가 교차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네, 가격 탄력성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 탄력성 보도록 처음에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가격 상승하면요, 움찔하잖아요. 나 커피 사 먹으려고 3,000원밖에 안 들고 갔는데 4,000원 올랐어요.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그렇죠? 바로 반응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화한다면 밑에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보시면 분자분모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격의 변화율, 그리고 여기 수요량 변화율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변화하면서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분모 분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에는 얼마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교차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맥락을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 보도록 할게요. 필수품하고 사치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여러분 필수품이 뭐예요? 쌀, 라면. 안 먹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치품 뭐가 있을까요? 명품백?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쌀, 라면. 여러분 한 끼 하루에 뭐 부자는 5끼 먹고 가난한 사람 3끼 먹고 이런가요? 똑같죠? 3끼 먹잖아요. 쌀값이 50% 할인해 줬어요. 와, 쌀값 너무 싸다. 하루에 5끼 먹어야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얘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렇게 사십니다. 명품백 50% 할인한다고 지금 문자 왔어요. 오늘 5시까지 수업 안 하시고 가실 거잖아요. 저 현대백화점 가실 거잖아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절대 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필수품 같은 경우는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르든 말든 수요량의 변화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전쟁 난다고 소문나지 않는 한 그렇게 사재기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보도록 할게요. 그 사치품, 대부분 명품백 같은 경우는요, 탄력적이어서요, 가격이 오르면, 그 루이비통 150 하던 게 200 오르면 사람들, 아씨, 비싸다. 이렇게 할 건데, 150 하던 거 100만 원을 깎아주면 어때요? 줄 서 있잖아요. 맞죠?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하실 때요, 총수익 같은 경우는요, 가격 곱하기 수요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석을 중요한 게 하는 게 아니라, 비탄력적인 경우에는요, 가격을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쌀값을요, 한 포대 5만 원 하는 거 5만 5천 원 올렸어요. 그러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 사던 사람은 살 것이고 안 사던 사람은 안 살 것이잖아요. 그럼 오른 만큼 수입으로 다 잡혀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상승한 만큼 수입이 어때요? 늘어나요. 살 사람은 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실게요. 탄력적일 경우에는요,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안 사요. 왜? 즉시 반응이 오기 때문에. 루이비통 150만 원짜리 300으로 올려요.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수입이. 루이비통 회사 입장에서는 급감하죠. 그래서 총수임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헷갈리시면요, 탄력적인 거에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비탄력적인 다 어때요?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 잡아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득 탄력성은요, 제가 아까 수요 요인에 했던 거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보실게요.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제 같은 경우는요, 수요가 감소하네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교차 탄력성은 뭘까요? 교차 탄력성은, 아까 이게 뭐 소형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그리고 뭐 그 아파트 가격, 소형 아파트 가격 동시에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완 관계나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율을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소형 아파트 구하다가 안 되면 비싼 평형대 오피스텔 가잖아요. 오피스텔 구하다가 없으면 소형 아파트 가니까 그것을 교차 탄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C, D는 대체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D의 가격이 변할 때 C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탄력성을 뭐라고 할까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뭘 나오냐면 가격 탄력성, 아까 비탄력적일 경우는 어떻고 뭐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떻다. 내가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가격 탄력성 좀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나머지는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실게요. 358페이지입니다. 지금 거의 뭐 얼마에 한 번씩 무슨 4.1 대책, 뭐 6.25 대책 이런 거 대책 내놓잖아요. 부동산 정책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실게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왜 개입할까요? 해보려고 하니까 뭐 안 되니까. 그래서 그죠. 첫 번째, 시장이 실패해요. 시장이 실패한다는 거 시장에 맡겨뒀는데 걔네들끼리 자유롭게 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을 맡겨뒀는데 그게 마음대로 한다니까 개입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득 불평등 문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집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급격한 부동산 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되면 어때요? 끌어올려야겠죠. 가격 하락할 때 DTI 규제를 어떻게 할까요? 완화하거나 LTV 규제도 완화시켜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땐 잠깐 수요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4번 보실게요. 정보가 대칭되면 다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부자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보가 없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잘해요. 정보 싸움이잖아요. 마찬가지요. 그래서 정보가 대칭적인 게 아니라 누구는 작게 가지고 있고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개입을 해서 좀 비대칭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석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실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독과점. 독점과 과점의 합친말이죠. 요거 이해되시죠? 독점은 뭐예요? 독점. 저 서울에 살잖아요. 아리수 말고 다른 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게 독점이에요.
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가스 말고 제가 별도의 가스를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게 독점이에요. 과점은요.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 삼성,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LG, 그리고 SK, KT밖에 없잖아요. 그 두세 개 정도를 과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외제차 아니고서는 현대, 기아, 대우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우도 없어졌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점이라고 해서 그걸 합친 걸 독과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 시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외부 효과.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문제로 인한 그런 것들은 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59페이지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정책은요, 크게 수요 정책, 공급 정책, 가격 조세 정책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낸다면 여러분 어떤 거 내시겠어요? 뭔가 딱 보이는 게 있으세요? 보이는 게 있으세요? 보이셔야 되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가격 정책입니다. 나머지는요, 간접 정책이에요. 그거 일단 맥락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시행하는 즉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효과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걸 직접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 정책이나 공급이나 조세 정책은요, 왜냐하면 효과가 가장 강력한 만큼 그 나중에 어떤 안 좋게 되는 부분들도 사실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항상 좋은 거는 미묘하게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보이는 큰 변화 없이 스물스물하게 나타나는 게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가격 정책 같은 경우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쳤어요. 좋아요. 그때 당시에는 효과가 확 나요. 근데 그 후에 후폭풍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좋은 정책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수요 정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출, 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했을 때는요.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주춤하겠죠. 아까처럼 DTI나 LTV 규제를 또 완화시켜주면요. 수요가 조금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금리 상승시키면요.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소득공제하고 조세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시게 제가 요거 수강생 분들한테 질문 받은 겁니다. 선생님, 여기 조세 혜택이 있고요. 제일 끝에 조세 정책이 있어요. 달라요. 이해했죠?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는 조세 혜택과 소득 공제는요, 뭔가를 계속 주는 겁니다. 혜택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을 사고 싶다는 그 수요 심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득 공제 확대해주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렇죠? 그리고 조세 혜택도 주게 되면 요즘에 또 그거죠. 취득세 인하로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얼마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한 혜택으로 생각하고 좀 심리가 움직이나 봐요. 집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게 큰가 봐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면 수요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제도 우리나라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나라만 여러분 전세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외국은 전세 없어요. 외국은 다 뭐예요? 렌탈 하잖아요. 월세를, 제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요. 월세 1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뉴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틀란타 정도 있는데 월세를 100만 원 정도 내요. 우리나라에서 월세 100만 원 정도면 연예인 정도 사는 집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에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월세를 어떻게 내요? 그것을 국가가 임대료 보조제도를 통해서 월세 일부를 지원해 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정책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집을 구할 때 올 전세를 못 구했어요. 없어서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제도 시행 시에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그렇죠? 공급 보도록 할게요. 집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공급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용도를 제한한다든지 건폐율은 뭐냐면요. 건폐는요. 제가 땅이 요만큼 있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건물을 지어올 수 있는 그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해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용적은요, 이 건폐에서 건물을 적자가 쌓일 적자예요. 얼마큼 위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용적률이라고 해요. 건폐와 용적률을 규제를 제한한다든지 밀도를 통제한다든지. 보통 도심 같은 경우는요, 건폐도 굉장히 빡빡하고 용적률도 엄청 높아요. 그런데 시골이나 그린벨트 지역은요, 용적률 예를 들어서 땅은 이만큼 있는데 건물 요만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용적률이 굉장히 완화시켜 준 거고, 그리고 용적률이 아니라 건폐를 그렇게 완화시켜 준 거고, 건물 같은 경우도 많이 못 쌓아 올리잖아요. 그린벨트나 시골 같은 데는요.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제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지금 은평 있죠. 뉴타운 잘 됐어요? 망했잖아요. 그쵸? 은평 망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수업하러 은평구 쪽에 그 신일 비신 학교가 있는데, 선일여상 이런 학교 가면 도로는 그대로예요. 근데 내립다 집만 지어놓으니까 그쪽 동네 엄청나게 막혀요. 그게 실패한 정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그 광고를 보니까요, 뭐 실제는 뭐 이름은 은평, 뭐 마음은 금평, 뭐 이렇게 광고 때리더라고요. 근데 좀 안 된 것 같아요. 뉴타운 사업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공급 정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가격 정책이라고 했고요. 그걸 이제 직접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상한이라는 건 한자를 풀이해 볼까요? 쭉 올려가 가려고 하는데, 상하려고 하는데 뭐 한 겁니까? 한계를 둔 겁니다. 요까지 못 올리게 막아둔 걸 상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 더 받고 싶어도 상한제를 두면 더 못 받아요. 그죠? 그리고 분양가 더 올려서 받고 싶은데 더 못 올리게 하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분양가보다 낮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다 하고 많이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초과조회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 같은 경우는 세금은요, 이렇게 지문이 나옵니다. 수요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 틀렸어요. 수요자, 공급자에게 모두 조세 부과합니다. 그 문장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의 조세 부담이 더 크대요. 자, 비탄력적이다. 영향을 덜 받는 겁니까? 더 받는 겁니까? 덜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흡연하시는 분들 계시죠? 남자분들 담배 태우시죠? 그쵸? 담배 피는 분들 담배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2,500원이자고 모른 척 해봐. 2,500원 막 이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신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얼마로 올린다는 거예요? 5,000원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올리면 안 필 거니? 그치, 안 필 거야 라고 하지만 올려도 어떻게 해요? 피실 거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인 거예요. 맞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제가 요거를 적어 드릴게요. 요거 헷갈리시니까 메모할게요. 대표적인 게요, 담배하고 술이에요. 요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안 헷갈리실 거예요. 담배하고 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맥주를 좋아해요. 맥주 진짜 좋아해요. 맥주 한 병에 예를 들어서 2,500원이에요. 캔맥주. 3,000원으로 오를 거예요. 뭐 때문에? 세금을 더 부과해서 3,000원을 올린 거예요. 국가가 이제 500원 정도로 세금을 더 부과해서 3,000원 올린 거예요. 전 그래도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도 담배 지금 피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2,500원에서 예를 들어 3,000원, 3,500원 올라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어때요?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담배하고 술 같은 경우 그 비탄력적인 상품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판매량의 변화가 딱히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러면 올린 만큼 부담은요, 비탄력적인 애들이 더 많이 가져가게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요거 담배하고 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비탄력적인 애들은 이 500원 오른 만큼의 세금을요, 고롯이 자기가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르더라도 자기는 구매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자 끝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의 조세 부담이 더 크다는 건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요거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30분 좀 넘게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9장부터 보실 거예요.